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양이 아빠입니다. 네, 초보자를 위한 암호화폐 이야기, 초보자를 위한 암호화폐 기초 강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1부터 90까지 있는 PPT 자료를 볼 건데요. 총 남은 게 이제 2화 남았어요. 이제 9화 했고 10화 11화. 그렇게까지 진행되니까 초보자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초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개념만 뭐가 뭐다라고 넘어가시면 추후에 다시 보실 때는 조금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좌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이야기 81 다이코와 ETF. 처음부터 이상한 단어가 튀어나왔죠. 지금 다이코 같은 경우는 사실 ICO가 많이 왔던 생성이 되었던 2018년도에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모금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오랑 ICO를 합친 건데 다오가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주체가 없이 여러 가지 의사 결정자의 참여에 의해서 돌아가는 다오 시스템과 ICO 투자 플랫폼 ICO를 합쳐버린 다이코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써요. 그렇게 비슷한 모델이 나와서 투자받은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참고로 안 씁니다. 그냥 이게 있었다 다이코. ETF는 일반 투자 상품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는 ETF 상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걸로 비트코인과 다른 지수 상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설명 보면 이렇게 됐어요. 관련성 있는 암호화폐들을 묶어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바스켓이 있으면 비트코인 0, 뭐 1개, 이더리움 0.5개, 뭐 에이다 뭐 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상품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코인별 상품 비율대로. 그냥 그거 자체를 투자를 하는 거죠. 뭐 플랫폼 코인이라던가 뭐 유틸리티 코인이라던가 무슨 뭐 AI 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묶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볼 건데 다이코라고 치면 실제로 나옵니다. 이게 없는 말은 아니고, 여기 보면 proposed by one of the most brilliant face of blockchain technology today's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제안된 거다. 그래서 다오의 장점과 ICO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다이코를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가끔 나오긴 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ETF 관련 기사입니다. 자산운용사 위즈덤 트리 비트코인 ETF 출시계획 승인 받을까. SEC가 자료에도 있지만 미 증권 그 담당하는 부서죠. 증권거래위원회.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이게 상품으로 출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ETF 도전했던 거 다 떨어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계속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조작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TF 출시와 더불어서 뭐 얘기하는 뭐 이리스X나 아니면 벡트 같은 그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조금씩 나와서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아마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보면 돼 있네요. SEC는 시장 조작 가능성, 수탁 서비스 건전성, 수탁 서비스는 커스터디, 감독 체계 취약성 등을 지적하면서 승인을 거부해 왔다. 지금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넘어갈게요. 82 코인번과 바이백. 코인번 아시죠? 소각해서 없애는 겁니다. 바이백 사들이는 거예요. 시장가로.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저는 썩 좋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주요 비트코인 당연히 안 되고 주요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코인번이나 바이백이 없어요. 사실 뭐 그쪽 토큰 이코노미가
뭐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그렇진 않지만 왜 코인을 왜 소각시킵니까? 멀쩡한 코인을 왜 사들여요? 사실은 이것도 인위적인 시장에 참 조작은 아니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썩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게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코인번, 토큰번, 바이백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뭐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빈번하게 일어나고 개념을 조금 심화로 적어놓은 글을 보면 이거죠. 코인을 태운다. 개인키가 없는 특정 주소로 뭐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0x00001로 보내버려가지고 이제 코인을 태워서 없애버린다. 거기는 프라이빗 키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각한 걸로 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 보면 일부 프로젝트는 코인번을 악용해서 펌핑과 덤핑을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좋다 나쁘다 뭐 조작의 가능성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83 블록 프로듀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고 노드, 슈퍼노드, 뭐 대표 노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보면 디포스 채굴 방식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대표 블록 생산자. 그때 제가 설명을 비슷하게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디포스는 포우와 다르게 그러니까 포스, 디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는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인데 디포스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 이거인데 그러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도 대표 노드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만 이제 물리적인 서버를 돌리고 나머지들은 지분을 위임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디포스 방식이래. 그러니까 디포스를 약간 다른 애들도 변형해서 많이 씁니다. 정확하게 디포스 명칭은 안 쓰지만 그래서 보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21개, 트론 같은 경우는 27개의 대표 노드가 있는데 이거를 슈퍼노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노드긴 한데 대표자의 성격을 띠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시를 찾았습니다. 블록 프로듀서 BP란 디포스 방식을 채택한 이오스는 슈퍼노드라고 불리는 21명의 블록 프로듀서를 선출해서 하고 있다. 스테이크를 해서 위임받아가서 그 지분을 가지고 블록을 생산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하고 그거를 블록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슈퍼노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투표를 하고 공약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제가 뭐 이게 뭐 중앙화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논하지 않을 거고 블록 프로듀스는 아무튼 디포스 계열의 대표 노드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캠이랑 갑자기 스캠이 나온 것 같지만 스캠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한번 읽어볼게요. 남의 돈을 탈취해가는 사기, 투자자들을 선동하여 투자 대금을 먹튀. ICO 단계는 많이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시작 단계부터 스캠을 하다가 아니면 뭐 개발이 중간에 중단되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워낙 많아서 이것도 뭐 하나 꼭 집어서 스캠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를 스캠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중간에 찾아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스캠에 대해서 좀 정의 뭐 이분 나름대로 정의를 해놓으신 분이 타로핀 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해놓은 분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 글에도 정리를 해놨고 스캠은 간단하게 신용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를 스캠이라고 하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로맨스 스캠, 연애 사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캠은 사기인데 이 스캠이 뭐 먹튀형으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탕으로 뭐 선동 마케팅과 상장 브로커들이 먹는 경우 그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하는 긴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글이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스캠은 사기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스캠을 계속 주의를 해야겠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없으면 스캠에 당할 확률도 있으니까 꼭꼭 챙겨봐야 합니다. 블록 구성 용어, 블록 헤더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부터 조금 뭔가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근데 어렵게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블록 헤더는 블록 머리예요. 블록. 우리가 얘기할 때 블록은 블록들이 연결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 체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블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블록 머리에 들어있는 거. 블록 안에는 이제 트랜잭션들이 들어가지만 블록 머리에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할 건데, 블록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머리글입니다. 머리글. 파일에도 파일 설명이 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해요. 버전, 이전 해시값, 난이도, 타임스탬프, 논스, 머클, 트리, 루트 6가지 정보가 있는데, 저도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몰라요. 저도 뭐 테크니션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머리에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넘어가면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해시 함수란, 일단 다 보고 그림을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시 함수란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 알고리즘 SHA-256, 이건 알고리즘 종류 중에 하나고, 임의 값을 입력하면 고정된 길이의 결과 값을 출력하는 함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몰라요. 정상입니다. 알면 안 됩니다. 알면 코딩가 아닙니다. 해시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 아까 SHA-256이 있으니까 이건 해시 함수고 이건 결과값. 제가 예시로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놨는데, 암령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제가 일부 좀 짧게 썼는데 더 길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걸 넣으면 이제 결국 안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이제 87 타임스탬프. 아까 블록 헤더에 들어가는 걸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타임스탬프 시간이 들어가요. 블록이. 왜냐면 겹치면 안 되잖아요. 블록에서 2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탁탁 찍혀야 되는데, 그 시간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블록에. 논스는 포 채굴 방식에서 난이도를 구하기 위해 임의의 값입니다. 이걸 이제 찾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들이 열심히 돌려서 프로세스를 돌려서 이 값을 찾아내는 사람이 이제 블록을 쓸 권한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스 값 뭐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다 그러면 그냥 용어만 보시면 됩니다. 88 블록 높이,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 높이는 뭐 표현이 이런데, 블록 하이트, 블록이 이때까지 생성된 숫자예요. 숫자 몇 개까지 만들어졌다. 요거는 또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포크를 한다, 하드 포크를 한다, 에어드랍을 한다, 스냅샷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몇 번째 블록에서 한다, 블록 높이 몇 번이다, 그거 정도는 알면 좋습니다. 그거도 조회를 해보면 언제쯤 되겠구나 이게 나오니까 블록 높이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오픈 블록은 이제 블록이 갈리거든요.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이전 블록이랑 호환이 안 되는, 제가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짧아진 블록, 오픈이 고화인데 고화 블록이라는 뜻이고, 이거 이제 메인 블록에서 잘려진 블록을 의미합니다. 뭐 이중지불 문제나 하드포크 등을 통해 버려진 블록을 주워다 쓰면 뭐가 돼요? 새로운 코인이 되는 거죠. 뭐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주워다 쓴 경우긴 하지만, 오픈 블록에서 이제 그쪽에 메인넷 코인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등등등. 그러니까 메인 체인에서 잘려져 나간 애들을 원래는 이제 새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오픈 블록이라고 부르는 게 맞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자기네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인넷으로 만들어 버리면 새로운 코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오픈 블록, 연결되지 못한 블록을 의미합니다. 89 TXID와 UTXO, 이것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TXID는 우리가 뭐 거래소끼리 전송을 하든지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하든지, TXID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ID, 그러니까 이 거래 생성 고유 번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를 할 때 우리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은행 가면 우리 번호 받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은행 거래 번호 넘버 이런 것처럼 내가 거래를 생성하면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오는데, 트랜잭션 아이디를 조회를 하면 내 거래가 어디 있고 어느 블록에 있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볼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UTXO는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따 볼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거래 시 잔액을 표시해주는 거래 데이터. 비트코인은 UTXO를 쓰고 이더리움은 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HA-256
SHA-256은 아까 해시 함수라 그랬잖아요. 이 해시 함수로 나온 해시 값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SHA-256을 사용하는 블록체인들은, 그러니까 머클트리는 데이터 용량을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예시를 꺼내 가지고 이 여기 있는 블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할 거니까 겁 안 먹으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하는 거니까. 짠. 예, 아까 블록 헤더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이에요, 블록. 이게 이어진 게 블록 체인이고, 보면 블록 0번, 1번, 2번이 있잖아요. 이 블록 해시 값은 아까 찾는 게 블록 헤더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 거래 정보는 밑에 블록에 들어가는 거고, 뭐 텍스트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블록 헤더에 보면 이거 버전, 프리비어스 해시, 뭐 머클트리 해시, 타임, 비츠, 넌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값들은 뭐 지금 크게 이해하려면 어려우니까 이 블록 헤더에 들어가는 주요 정보들을 아까 6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 블록이 전에 있는 블록 해시 값이 이제 다음 블록에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에 블록 값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블록이 이어진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블록의 데이터를 쓰고 블록 헤더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 다음 블록이 전 블록과 이어져서 계속 나간다. 그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해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특정 길이의 이런 숫자 값이 튀어나옵니다. SHA-256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바뀌어서 이 해시 값이 나와요. 이 해시 값이 블록에 기록이 되는 거고, 다시 이 해시 값을 거꾸로 돌리면 이게 나옵니다. 그게 변하는 함수예요. 보면은 해시 값을 이렇게 텍스트, 이것도 뭐 SHA-256으로 변환하시면은 이렇게 테스트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붙여놨다고 치면 이제 샤에서 이 텍스트 값이 이 해시 값이 나왔죠. 이 해시 값을 거꾸로 붙이면 원래대로 나와요. 근데 이 값에서 이 숫자 하나만 다르게 쳐도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건 알고리즘 쪽을 더 이해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해시 함수는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특정 문자의 길이에 맞는 해시 값이 돌아오게 하는 거, 그걸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고. 머클트리는 이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인데, 트랜잭션 아이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트랜잭션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값들을 요 앞에 이제 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걸 묶어서 또 이거 뒤에 거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고, 이 뒤에 거 압축해서 이제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머클 루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머클 루트로 확인을 하면 머클 트리에 있던 요 쭉 따라가면서 이 트랜잭션들을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은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은 머클 트리는 블록의 거래 내역을 나무 형태로 요약한 거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압축해 갖고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예시도 이렇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해놨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뭐 8000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 이름, 성별, 출생지역, 뭐 검증번호까지 해서 이 밑에 있는 정보들이 올라가면서 하나의 머클 루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만 보면은 이 사람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압축된 데이터, 이렇게 머클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아이디를 볼 거예요. 트랜잭션 아이디를 찾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조회를 해보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거래했던 데이터는. 이것도 제가 거래한 내역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 건가? 모르겠네. 다른 거구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면 이게 블럭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거니까, 트랜잭션 디테일 가면은 이 해시 값을 넣으면은 내가 거래했던 내역, 아니면 내가 거래소로 보내고 있는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블럭도 몇 번째 블럭이냐, 지금 뭐 10만, 100만, 1000만,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번째 블럭, 이게 바로 높이입니다. 레이티스트 블럭, 최근 블럭 보면은, 보면 이더리움 블럭이고요. 누가 채굴을 했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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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1000, 38만 5183번째 블록을 지나고 있네요. 숫자는 보통 읽기가 힘들어서. 이게 블록 높이에요. 블록 높이. 지금 이만큼 블록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 전 블록은 이거고, 이 전 블록은 이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블록 헤더에 들어가는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그 블록들이 점점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눌러보면
아까 얘기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블록 높이, 타임스탬프 아까 얘기했죠. 시간, 트랜잭션, 뭐 누가 채굴을 했고, 예, 블록 보상까지 나오고, 난이도랑 등등. 예, 해시 값은 이거고, 넌스 값은 이거고, 이 값을 찾기 위해 뭐 해시 값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블럭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요. UTXO, UTXO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 값인데, 이거 일단 내가 10개면 10개를 2개를 보내고 8개를 보내면 그게 보내는 순간 2개의 UTXO, 2의 UTXO, 8의 UTXO 이 2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 예시가 있어요. 뭐 A와 B로부터 1BTC, 3BTC를 받아 4BTC면 4BTC가 1BTC, 3BTC 각각의 UTX로 저장이 되고, 이거를 전송이 되면 이제 1과 3이 UTXO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하면 2로 잘리고 잔액이 2로 남는다. 기존에 이거 처음부터 이해가 다 된다? 아,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사실. 저도 수십 번 읽어보고 조금 개념을 잡은 거라, 필요하시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UTXO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 거래 내역을 보내면 나머지 잔액도 생기고 새로운 잔액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지. 이 예시를 보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쉬우니까 몇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UTXO는 보내면 나머지는 파기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숫자는 UTXO 숫자는 다 다른데 그게 총 합은 똑같이 유지된다. 그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잔액 유지 방식이 UTXO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개념으로 비트코인 A 지갑 주소가 뭐 UTXO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얘가 일로 보내요. 1BTC, 3BTC, 2BTC 짜리가 있는데, 얘가 보내면 UTXO가 B 주소에 하나 남고 3개가 있고, 이제 얘도 4개가 되잖아요.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대신 5BTC에서 2BTC를 보냈으니까 3이 남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UTXO가 4개 남았죠. 잔액이니까. 얘는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졌고, 총합은 같아요. 근데 UTXO가 누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 잔액 위치만 바뀌는 거래요. 이걸로 비트코인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UTXO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해가 금방 되진 않으니까. 네, 조금 말이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이라서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왜 이것도 자주 들어야 뭐는 뭐다가 되지. 뭐 한번 설명만 듣고 아이씨 다 알아. 그럼 코린이 아니죠. 졸업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버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거꾸로 가면서 샤256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해시 함수 뭘 넣었을 때 뭐가 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 이름이 샤256이고, 머클트리는 데이터 압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뭐 설명을 조금 틀리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예시를 들면서 요거 한 줄이 밑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9 TXID 거래 넘버입니다. 거래 넘버 아까 조회해봤죠? 우리 거래소끼리 보내나 개인이 보내나 거래 넘버가 있으니까 이걸로 조회하면 되고, UTXO는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 잔액은 항상 유지된다. UTXO만 새로 위치만 바뀌면서 생성이 되는 거고, 블록 높이는 이때까지 만들어진 블록, 아까 이더리움 블록은 한 1030만 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 이때까지 만들어진 블록의 개수, 블록 높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중요해서 보시면 되고, 오픈 블록은 메인 블록에서 잘린 블록,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나가면 메인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하드포크를 하든 뭘 하든 잘린 블록을 의미합니다. 타임스탬프 시간이죠. 블록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기록하는 걸 타임스탬프라고 하고, 논스 값은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이도를 구하기 사용되는 이메일 값입니다. 논스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채굴기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86 해시 함수 아까 이 샤256을 해시 함수라고 했는데, 이메일 값을 넣으면 아까 후민저금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이메일 숫자 값, 개수가 고정된 길이의 숫자 값이 나오고,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 다시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해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값을 해시라고 하고요. 안녕 넣으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넣으면 안녕이 나온다. 그게 해시. 블록 헤더 아까 쭉 4장 넣으면서 봤던 버전, 해시값, 난이도, 타임스탬프, 논스, 머클트리 루트를 담는 공간이다. 블록 안에 머리글처럼 중요 데이터를 담고 있다. 블록 헤더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스캠은 남의 돈을 탈취하는 사기다, 먹튀한다,
타로핌 링크를 조금 참고하시면 뭐 구분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스캠은 꼭 조심을 하고 내가 투자한 코인이 스캠이 아닌지 항상 다방면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블록 프로듀서 BP는 블록 생산자다. 디포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디포스는 대표적인 게 뭐 이오스나 트론 같은 경우 뭐 블록 프로듀서라고도 하고 슈퍼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인번과 바이백. 코인번은 태워서 없애는 여객스 0000 같은 이더리움 주소로 프라이빗 키를 모르는 주소로 보내는 걸 코인번이라고 하고,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유통되는 코인을 매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 얘는 좀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 코인번과 바이백 있죠. 다이코와 ETF. 다이코는 비탈릭이 제안한 ICO 방식인데, 이게 아까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 다이코는 ICO는 한 번에 돈을 다 모으잖아요. 제가 이해한 건 이래요. 다 모으는데 이게 스캠도 많고 사기도 많고 막 망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다이코를 했는데, 이 돈을 펀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펀딩을 하면 이게 자기들이 진행된 단계가 지날 때마다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 개발사한테.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좀 줄여주는 거죠. 방향을. 돈을 다 모아서 다이코에서 가지고 있다가 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그때 돈 일부를 주고 그 다음 성과를 내면 또 주고, 이런 방식인데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한다.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이코로 한 프로젝트도 찾아보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성공 아마 안 했은 걸로 알고 있고, ETF는 여러가지 암호화폐 상품들을 묶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뭐 비트코인 0.5개, 이더리움 0.2개, 뭐 에이다, 뭐 이오스 0.3개 하나의 세트를 만들면 거기다 이제 묶음 상품처럼 할 수 있는 걸 ETF라고 하고,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검토했다가 여러 개를 반려시켰고 여전히도 반려 중입니다. 이게 꼭 뭐 호재라고 느껴지기도 한데, 이 ETF에 대해서는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는 시장 조작 가능성 때문에 아마 승인을 안 하고 있다. 요거까지 지켜봤습니다. 아유, 오늘도 엄청 기네요.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보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100% 이해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떠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여러 번 보고 또 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한 번 가지고는 사실 좀 힘들고, 기회가 되신다면 글자도 보고 텍스트도 보고 영상도 보고, 아니면 제 글이 아니더라도 꼭 찾아보면서 조금 자기가 모르고 알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혹시나 뭐 제가 잘못점이 있거나 제안 이것저것 다 연락을 주시면은 꼭 반영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